안녕하세요. 호랑이 시즌2 유튜브 아카데미 5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호랑이 재단 이사이면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이상희입니다. 오늘 문학 강의는 그동안 함께 사회를 보셨던 전경원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고요. 그 빈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호랑이 재단 이사이신 김창희 이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별할 건 없고요. 저도 이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호랑이 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는 김창희입니다. 전경원 선생님께서 훌륭하게 진행하셨는데 오늘은 역할이 바뀌셔서 제가 엠빵으로 나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혹시 그 전에 저희 강의 좀 보셨나요? 물론 다 봤죠. 네, 어떠셨나요? 처음에 영화, 두 번째 역사, 또 세 번째 언론. 전부 아주 인상 깊게 보고 듣고 했습니다. 특히 그 세 번째 언론과 공익제보는 제 고향이 언론이라서 언론에 대한 어제와 오늘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오늘 5회차 강의는 문학과 공익제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제목을 근사하게 지어봤는데요. 공익제보자의 작은 서재.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까지는 저런 멋있는 제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전경원 스님 모두 아주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걱정입니다. 네, 하여간 열혈 강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께서 오늘 강의에 다룰 책 제목 목록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목록을 보니까 춘향전 이외에는 제가 읽어본 책이 없더라고요. 혹시 좀 보셨나요? 예,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서 네. 인터넷으로 미리 좀 찾아봤습니다.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전적으로 선생님만 믿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정말 귀한 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요. 오늘 여기 좀 자리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나요? 네. 한국 작가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사무처한테. 그래서 이 호랑이 재단에서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작가들 한 2-3명 좀 초대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안 오려고 했는데 돈을 하나도 안 준다고 해서 이 후배 박일환 시인 제가 꼬셔서 같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 직업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시를 쓰고 있고 저도 전 선생님이나 여기 오신 안 선생님이 고초를 많이 겪으셨는데 저는 옛날에 박일환 씨랑 같이 자발적으로 80년대 후반에 같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선배 그런 일을 겪은 선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름을 보고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이상희 변호사님도 오랜만에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전 박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시영 선생님이 짧게나마 이야기하시면서 제 소개도 좀 했는데 저는 이제 재작년에 학교 교사로 있다가 명퇴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글을 이렇게 쓰고 있고 시집을 이제 여러 번 냈기 때문에 좀 좋은 시를 써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종훈이라고 합니다. 앞에 소개해 주신 분들하고 저는 공통점을 하나 엮어보자면 다 일단 국어 선생님인 것 같고요. 저도 지금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현재 아직 진행 중인 국어 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저도 이제 해직 경험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 해직이 저에게 어떤 계기를 만들어줘서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호루라기 재단과 좋은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같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로서 살고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나라 그 공익 제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직 경험을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의 공통 경험으로 전제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다 보면 해직을 할 수 없이 당하시나 보죠. 그렇습니다. 국어과 교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인연인 것 같습니다. 네. 정경 선생님 지금까지는 되게 강의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패널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인데 오늘 방식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사실 이제 패널들하고 직접 대화를 그냥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봤더니 이게 혼자 이렇게 그냥 30분 동안 쭉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것 같고 보시는 분들이 좀 따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문학작품이니까 우리 또 국어 선생님들이 하셔서 직접 대화 나누시면서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상희 변호사님한테도 질문 던질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좀 나누면서 편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그 문학과 공익제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이제 시작품도 있고 산문작품도 있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가 시를 가르칠 때, 서양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뭐 압축된 운율과 형식으로 표현하는 갈래가 시다. 이렇게 통상 가르치는데, 또 이제 옛날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다른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도 이제 얘기하는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람이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날 때는 성정을 가지고 다 태어나죠. 성품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 성정이 고요한 순간에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사물에 접하거나 어떤 사건에 임하면 감정의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흐름이 약했을 때 그냥 평온한 감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방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잠자는 거? 잠자는 거요? 네. 그럼 그냥 자는 거잖아요. 표현대에서 나오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안중근 선생님? 노래하는 거. 노래하는 건 그래도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순위가 뒤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평온할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일상에서. 뭐가 있을까요? 어떤 표현 방식이 있을까요? 그냥 말이죠, 말.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근데 말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면 감정 체계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노래. 한숨. 네, 한숨.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하다가 그 감정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이제 탄식을 한다고 옛날 성현들은 이제 그렇게 단계를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대화하다가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갔는데 열심히 일을 보고 휴지가 없다. 그때 감정이 아마 좀 탄식이 나올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말로 휴지가 없네.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탄식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탄식보다 조금 더 세지면 상황이, 그럼 뭐가 나올까요? 말, 탄식.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욕. 욕.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네, 저희가 국어교사라는 것은 잠시 잊어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말과 탄식을 넘어서면 옛날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곡이 나온다고 그래요. 곡. 그러니까 곡이 나올 정도가 되면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혹은 뭐 굉장히 큰 슬픔이 있을 때 이제 울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곡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나 노래를 뜻하기도 하는 갈래하고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났을 때 하늘로부터 받은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평온할 때는 그냥 감정의 흐름이 크지 않을 때는 말로 모든 것이 소통이 되지만 이제 그 감정을 넘어설 때는 탄식이 나오고 탄식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흐름이 생겼을 때 비로소 이제 곡이 나온다, 노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고 나서 정말 정지된 감정으로 쓴 것이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한번 첫 번째 다뤄볼 작품이 그 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짧은 시예요. 4줄짜리 시. 저기 지금 화면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마 제 얼굴 옆에 자막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를 한번 보시면 딱 4줄짜리 시죠. 4줄짜리 시인데
한 행에 보면 한자가 7자로 돼 있어서 이제 저런 시를 칠언시라고 그러는데 4줄로 돼 있으니까 절구라고 하거든요. 칠언절구인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자는 뭐 몰라도 되고 옆에 한글이 다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데 백견전행, 황견수 그러면 흰둥이가 앞서가고 누렁이가 뒤를 따르는. 근데 이 지점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제 시를 이렇게 낭송을 해드리면 머릿속으로 이 시를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혹은 뭐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연출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흰둥이가 하얀 강아지가 막 앞서가요. 그리고 누렁이가 뒤로 막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들밭 풀섭에는 무덤이 질비하게 이렇게 쫙 나란히 무덤이 있는 거예요. 삼행으로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 마친 할아버진 밭도둑길에서 저물녘 손주의 부축받고 돌아오네. 굉장히 짧은 시죠. 소감이 어떠세요? 어떤 시 같으세요? 쓸쓸하고 슬프네요. 쓸쓸하고 슬프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글쎄 그렇네요. 어떻게 부모는 없이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등장한다는 게 여러 가지 뉘앙스를 많이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시를 딱 보면 굉장히 압축되고 요약이 돼 있지만 저 시 안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뭔가 이상한 장면들이 좀 있어요. 방금 선생님 딱 지적하셨듯이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굉장히 예리한, 역시 문학을 많이 아시는 감수성이 있으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상한 장면이 있다면 안종훈 선생님 뭐가 있을까요? 왜 어려운 걸 좀 시켜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전 무덤이 절비하다는 거. 네? 무덤이 절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원래 무덤이 있어야 할 곳은 들밭 풀섭이 아니죠. 원래 무덤은 산에 있어야 되죠. 근데 저기 보면 들밭 풀섭, 섭이라는 것은 이제 뭐 풀밭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밭의 가장자리에 무덤이 이렇게 질비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 시를 해석할 때는 몇 가지 이 단서들이 지금 시 안에 있어요. 시인은 절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고 말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읽어낼 수 있는 정보들을 한번 보면 흰둥이하고 누렁이,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2마리가 따라왔다는 얘기는 집으로부터 멀지 않은 어딘가를 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풀숲에 무덤이 질비하다는 얘기는 저것은 보통 사람들이 죽었을 때 장면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산에다가 묻죠. 근데 저렇게 무덤이 질비하다는 얘기는 역병이 있어서 돌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이 죽었거나 혹은 전쟁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때 이 시신을 어떻게 수습이 안 되니까 감회장을 해놓은 거예요, 일단.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겠군요. 네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작품을 계속 보다 보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또 이 작품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돼요.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냐면 할아버지하고 손주만 나오죠. 그러면 3대에서 지금 빠져있는 게 아버지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어딜 갔다 오는가라는 것을 보면 제목에서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제목에 보면 제총여잖아요. 제자는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고 총자는 무덤 총자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면서 쓴 노래, 일종의 시인데 그러면 저 할아버지와 손주가 누구의 제사, 누구의 무덤에 갔던 걸까요? 할아버지의 아들이자 손자의 아버지의 그렇죠. 묘에 혹은 그 부모의 네. 묘에 제사를 지내고 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실은 할아버지가 손주의 손을 잡고 자기 아들의 무덤에 제사 기일이 돼서 제사를 지내러 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작품에는 안 나왔지만 그 무덤 위에서 저 손주는, 어린 손주는 자기 아버지 무덤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아마 미끄럼틀도 타고 막 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 손주를 바라볼 때는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이 어린 것은 누가 키워야 되나라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 시선에 그냥 계속 술을 드시면서 저녁 무렵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주 입장에서는 저녁 되면 또 배가 고프고 할 테니까 이제 할아버지 졸랐겠죠? 집에 가자고. 가자고 막 이제 졸랐겠죠. 할아버지 빨리 가요 하면서 졸랐을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어린 손주의 부축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저렇게 4줄 짧은 시로 표현을 했죠.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의미는 사실은 전쟁이라는 참상이 한 가족을 얼마만큼 파괴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씩 좀. 네. 저 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 시의 이제 소재가 이제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손들이 그 앞에서 계속 손님이 오고 나면 곡을 합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는데 며칠을 하다 보면 목이 쉬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양반집 같은 경우에는 종이나 네. 그 하이를 사가지고 앞서 대신 이제 곡을 하게 하는데 그게 곡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곡비를 그 요즘 이제 시인들을 곡비에 비유해서 현대판 곡비가 시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픔이나 슬픔을 대신 울어주고 대신 노래해주는 이게 바로 이렇게 시인의 역할이 아닌가 네. 싶고 저 시를 쓴 사람도 아마 그런 심정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주제랑 좀 벗어난 얘기인데 우리가 그 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저도 뭐 가르치고 있지만 시하면 그 서양시 어떤 정의를 이제 많이 네,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하면 뭐 직유, 뭐 은유, 비유, 상징 이런 것만 그 생각을 이제 하는데 사실 그거는 서양시 정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옛날 한시라든가 같은 우리 특히 시들을 보면 그런 그 뭐 직유나 은유,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절시라고 그런 것들은 더 와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나 문학을 소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너무 잘못 가르치거나 너무 잘못 배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무조건 시하면 어렵고 이런 저런 시를 보면 뭐 전혀 그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러면서 그 할 말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시를 그 볼 때, 시 읽을 때, 무조건 막 그 어렵고, 그래서 그 접근하고, 시를 다 쓸 수 있는데, 뭐 저 정도면, 물론 이제 뭐 훌륭한 시지만, 이렇게 보면은, 나도 다 그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생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4줄밖에 안 되지만 어떤 뭐 시대상이나 그 전쟁의 참상이나 뭐 아버점 이런 얘기가 짧지만 다 이렇게 잘 드러나 있는 시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셨듯이 시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탄식을 넘어서서 그리고 곡을 넘어서서 정말 정제된 언어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이 시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전쟁이 인간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들 수 있고 한 가족을 비탄에 빠지게 할 수 있는지를 문학작품을 통해서 공익제보하는 이런 작품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변호사님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번 편에서 왜 예술인들과 한번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때 저는 그때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던 게 왜 문학을 전공하고 예술을 전공하는 분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이 더듬이가 길까? 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불편하지 않게 느끼고 사는데 예술가들은 꼭 보면 사회적 금기에 도전을 하고 그런데 그때도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왜 그렇게 끊임없이 금기에 도전하십니까? 그랬더니 기억나세요? 그때 답변했던 거? 자유로워지고 싶다. 네. 그때 어떠셨어요? 그 예술인들과의 대화하시면서. 보통 사람들은 아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세계를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 저는 지난번 그 예술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예술인들은 특히 문학인들은 최전방에 서서 어떻게 보면 천병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부딪혀 나가면서 세상이 변화하게 되는 선두에 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품도 사실은 이제 그런 작품인데요. 열려함양 박시전이라는 작품인데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작품이죠.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을 공부하다가 굉장히 큰 뭔가 감동, 깨달음 이런 걸 얻었던 작품인데요. 뭐 개략적인 줄거리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그 출세한 베스라치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 둘이서 어머니 앞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였냐면 어떤 특정한 젊은 사람의
그 진급에 관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요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사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듣냐면 그 사람을 진급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때 그걸 이제 원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전에 이름난 벼슬아치 형제가 있었다. 장차 남의 청안의 길을 막으려 하면서 어머니 앞에서 이를 의논하자 어머니는 그 사람에게 무슨 허물이 있기에 이를 막으려 하느냐 하고 물었다. 아들들이 대답하기를 그 윗대에 과부가 된 이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바깥의 논의가 잘못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되세요? 어떤 맥락인지?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네. 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네. 맥락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벼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의 윗대에 어떤 할머니였는지 뭐 어머니였는지 모르는데 어떤 분이 개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재혼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개가금지법이 있어서 여인들은 재혼을 할 수가 없었던 강제적인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윗대 선조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과부가 됐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세상에서 좀 소문이 있다, 시끄럽다 하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은 규방의 일인데, 그러니까 여자들의 일인데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풍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풍문이란 말은 여기서 이제 소문인데, 소문이 그렇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란 소리는 있으되 형체가 없다. 눈으로 보자 해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으로 잡아봐도 잡히는 것이 없으며 허공에서 일어나서 능히 만물을 들뜨게 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무형의 일을 가지고 들뜬 가운데서 사람을 논하려고 하느냐. 더구나 너희는 과부의 자식이다. 과부의 자식이 오히려 과부를 논할 수 있단 말이냐. 앉거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하면서 자식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으면서 그 자리에 앉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종원 선생님. 저기 참고해도 됩니다. 컨닝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부로 살아왔던 자신의 어떤, 힘든 네. 시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두 아들은 깜짝 놀랐겠죠.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네. 힘든 그렇죠. 고통의 시절이 있었구나 근데,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어머니 그 속치마 품에서 조그만 그 엽전 하나를 꺼내요. 그래서 아들들한테 보라고 하는데, 아들들이 엽전을 이렇게 봤는데 그 무늬랑 이런 거, 왜 엽전에 보면 이렇게 왜 각이 있고 글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무늬가 맨들맨들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품고 있던 엽전 한 입을 꺼내며 말하였다. 이것에 테두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것에 글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들이우며 말하였다. 이것은 너희 어미가 죽음을 참아낸 부적이다. 10년을 손으로 만졌더니 다 닳아 없어진 것이다. 무릇 사람의 혈기는 음양에 뿌리를 두고 정욕은 혈기에 모이며 그리운 생각은 고독한 데서 생겨나고 슬픔은 그리운 생각에 기인하는 것이다. 과부란 고독한 처지에 놓여 슬픔이 지극한 사람이다. 혈기가 때로 왕성해지면 어찌 혹 과부라고 해서 감정이 없을 수 있겠느냐. 가물거리는 등잔불에 제 그림자 위로하며 홀로 지내는 밤은 지새기도 어렵더라. 만약에 또 처마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창에 비친 달빛이 하얗게 흘러들며 낙엽 하나가 뜰에 지고 외기록이 하늘을 울고 가며 멀리서 다구름도 들리지 않고 어린 종려는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면 이런저런 근심으로 잠 못 이루니 이 고충을 누구에게 호소하겠느냐. 그럴 때면 나는 이 엽전을 꺼내 굴려서 온 방을 더듬고 다니는데 둥근 것이라 잘 달아나 하다가도 턱진대를 만나면 주저앉는다. 그러면 내가 찾아서 또 굴리곤 한다. 밤마다 늘상 굴리면 먼둥이 트더구나. 10년 사이에 해마다 그 횟수가 점차 줄어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때로는 닷새 밤에 한 번을 굴리고 때로는 열흘 밤에 한 번을 굴렸는데 혈기가 쇠해진 뒤로는 더 이상 엽전을 굴리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도 내가 이것을 10겹이나 껴서 20년 동안이나 간직해온 것은 엽전의 공로를 잊지 않으며 때로는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서였다. 말을 마치고서 모자는 서로 붙들고 울었다. 당시의 십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말로 열렬하고 이를만하다고 했다.
그 모진 절개와 맑은 행실이 이와 같은데도 당시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이름이 묻혀 후세에 전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과부가 의를 지켜 개가하지 않는 것이 마침내 온 나라의 상법이 되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상법은 떳떳한 법이라는 뜻입니다. 상법이 되었으므로 한 번 죽지 않으면 과부의 집안에서 남다른 절개를 보일 길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작품인데요. 사실은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은 개가금지법이라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부당함에 대해서 문학작품을 통해서 공익 제보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후세에 개가금지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지금과 같은 재혼이 충분히 가능한 세상으로 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듣기에도 가슴이 짠하시죠? 아릿하네요. 네, 그러시죠. 연암 선생님 어떻게 저런 얘기를 들어서 기록한 것일지 아니면 창작한 것일지 참 궁금하기도 하면서 참 마음에 굉장히 울림이 있습니다. 네. 안종훈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떠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그 문학 작품이 그런 역할을 했겠지만 제가 이제 성장하는 시기에는 드라마가 또 이런 역할을 비슷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드라마들 중에 걔가 네 오빠다 뭐 이런 비슷한 드라마들 과거에 듣고 보면 저희 사촌 형도 그랬는데 동성동문간에 결혼을 못했어요. 네. 많이 반대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 드라마의 많은 소재로도 쓰였었죠. 네. 그런 이제 비극들, 그런 안타까움들이 이렇게 쭉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면서 어느 순간 그들의 비극을 이제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결국 그것들이 이제 쭉 어떤 우리 한 사회 흐름을 만들어지면서 저는 동성동본도 이제 결혼할 수 있는 합법화되는 그런 과정들도 하나 어찌 보면 과거의 문화, 현재에 와서는 드라마가 그런 또 고발의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문학이라는 게 그 억눌린 사람들의 사연이나 목소리를 대신 이제 표현해주는 거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억눌린 사람들은 다양하죠. 뭐 계급상으로 이제 낮은 신분의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근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게 흔히 말하는 이제 세상의 절반이라고 하는 여성들이 수천 년 동안 억눌린 그 삶을 살아왔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전 선생님이 주로 이제 준비해 오신 작품이 우리나라의 고전 작품인데, 뭐 다른 나라 작품들에도 이제 많을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좀 찾다가 제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읽었던 책이 몇 권 있는데, 2015년에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벨라루스라는 그 옛날에 이제 소연방에 있다가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나라인데, 그 스베틀라나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르포 형식의 글을 많이 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고 문학, 뭐 고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이제 그런 그 분야의 문학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침공해 오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 그 여성들도 전쟁에 참여를 해요. 약 100만 명 정도가 참전을 했답니다. 굉장히 많은 수고. 그때 그 다수가 10대 어린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그 여학생들이 희생당하고 다행히 죽진 않았지만 돌아와서 뭐 다치거나 심지어 이제 전쟁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막 이러는데, 근데 항상 모든 서사는 영웅서사, 위대한 전쟁, 위대한 승리, 이것만 강조해요. 그리고 그만 100만 명의 참전한 여성 그 병사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립니다. 다 남성 위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면 왜 그런 슬픈 얘기 하지 말라든지. 위대한 전쟁,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했는데 왜 나약하게 그러면 이 트라우마를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작가가 수많은 그 여성 병사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게 이제 뭐 하는 책인데, 거기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네들은 많이 울었다. 소리도 질렀다. 내가 떠나고 나면 그네들은 심장약을 먹었다. 구급차가 왔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에게 와달라고 했다. 와요. 꼭 다시 와야 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살았어. 40년이나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어. 이 에피소드
말 못하는 일이죠. 네.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이걸 이제 작가가 받아서 기록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입니다. 네, 선생님도 좀. 이 연료와 관련해서는 네, 너무나 우리 역사적으로 막 웃기고 이상한 얘기들도 많잖아요. 네. 심지어는 그 동네에 이렇게 과부가 생기면 그 동네 사람이 갖다 뭐 저수지 같은데 이 빠뜨려 죽이고 이제 그 자살했다고 해서 뭐 연료를 세우기도 하고 그 동네 이제 그 점수를 네. 그런 뭐 소위 연료가 많으면 연료비 세워주고 또 이렇게 점수를 많이 따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무슨 재정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자살로 네, 위장한 타살. 그런 일은 아주 굉장히 많았. 음. 자기는 전혀 죽을 생각이 없었는데 네. 동네에서 압박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뭐 심지어는 그 몰래 밤에 이렇게 저수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네. 갖다 던지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뭐 이 연료와 관련한 서산 너무나 네. 정말 웃기고 안 되는 네. 일들이 굉장히 네. 많죠. 네. 근데 좀 여기서 좀 웃기는 얘기 하자면 네. 역전에 그 글씨를 하도 그 네. 혈기가 왕성한 밤마다 만져서 맨들맨들해졌다는 건 이제 많이 알았는데 이 보니까 굴려서 테두리가 방한테 굴려서 혈기가 맨들맨 닿았다는 건 좀 몰랐던 얘기예요. 몇십 년을 3, 40년 그러니까 굴리기도 했구나. 만진 게 아니라 굴리기도 했구나. 이런 걸 한양 그 발전을 통해서 알았어요. 저는 이제 연료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좀 뜻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연료는 굉장히 아름다운 용어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박연 선생님이 국어 사전을 몇 개 쓴 분이라 그러니까 네. 연료라는 예, 말이 결코 아름다운 말이 아니고 여성들에게는 비수와 같이 다가가는 말일 텐데 국어사전에서 본래 뜻은 풀더라도 뒤에 이 여성 어가의 어떤 상징으로 쓰이는 말이다라든지 이런 걸 좀 덧붙였으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말을 아직도 공공연하게 쓰고 있잖아요. 미망인. 그렇죠. 이런 말을 쓰지 말아야 공공연하게 쓰고 있잖아요. 미망이라는 게 아직도 따라 죽지 못한 남편이 죽었는데 남자한테 그런 말 전혀 안 쓰는데 그렇죠. 오직 여성한테만 미망인. 아직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사람.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요즘은 이제 많은 그런 인식들이 확산이 돼서 미망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 연려 담론이 저렇게 연례함양박시전 같은 작품을 통해서 던져지면서 조선 후기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또 이제 다산 정약용 정도에 오면 아예 그냥 쐐기를 박아버려요. 그 다음 작품이 이제 제가 가져온 이 열부전이라는 건데 한자를 이제 변기를 안 했는데 부할 때 부자는 이제 그 아내 부자, 아내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건데 열부라는 얘기를 이제 통상 하면서 그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다산은 이미 비판을 아주 신랄하게 하는 겁니다. 한 대목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가 병들었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도 따라 죽었다고 이를 효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그 첫 문장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문장을 던지죠. 네. 효자라고 할 수 없다. 그 아버지가 불행히 호랑이나 도적에게 핍박당하여 죽었을 적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호위하다가 따라 죽었다면 효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의미도 어떤 죽음이 진짜 의미 있는 죽음인가를 이제 다산은 설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임금이 죽었는데 신하가 따라 죽었다고 이를 충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충신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임금이 불행히 역신에게 저때 역신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반역을 주도한 신하들에게 시해가 될 적에 신하가 임금을 호위하다가 따라 죽었거나 혹은 불행히 오랑캐에게 잡혀 오랑캐 조정에까지 끌려가 강제로 굴복시키려 해도 굴복하지 않다가 죽었다면 그건 충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논리를 조선 후기 사회에 이 여성과 관련된 문제로 이제 치환을 시켜서 다시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죽자 아내가 따라 죽은 경우 이를 열부라고 하면서 마을에 정표하고 호역을 면제해 주는가 하면 아들이나 손자들의 요역까지도 감면하여 주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는 열부가 아니라 소견이 좁은 여자인데 유사가 살피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명예를 얻기 위한 마음이 있어서인가? 아니다. 그런 마음은 없었을 것이다. 이는 소견이 좁아서
사리에 통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혹 특별한 한이 가슴속에 맺혀 있어서일 수도 있는 것인데 기필코 열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세상에서 죽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는데 보잘것없는 일개의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도 기필코 열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대저 천하의 일 가운데 제일 흉한 것은 스스로 제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자살하는 데 있어 취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자살을 하려면 그것이 의에 합당한 경우여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남편이 맹수나 도적에 핍박당하여 죽었을 때 아내도 호위하다가 따라서 죽었다면 이는 열부이다. 혹은 자신이 도적이나 치안에게 핍박당하여 강제로 욕구일을 할 때 이에 굴복하지 않다가 죽었다면 이는 열부이다. 물론 이제 저런 문장에는 조선 후기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한계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이데올로기에서 열을 강요하는 이런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사는 이제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살펴본 그 열야명 박시전 정도에 오면 제도가 갖는 모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사대부 남성이 이런 걸 포착해서 문제제기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당대의 실정법인데 어떻게 보면 개가금지법이 실정법이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허구성을 비판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다산에 오면은 정말 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결국에는 개가금지법이 무너지고 열려라는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도 이렇게 한 세상을 마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다고 평가가 되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지금 페미니즘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결혼한다고 할 때 여성한테는 결혼한다는 걸 뭐라 그래요? 뭐라고 뭐 했니? 뭐 그 집 딸은 어디 갔어? 그렇죠. 시집 갔니? 이렇게 물어보죠. 남성한테 뭐라고 물어보죠? 장가 갔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집 가다 장가 가다 둘 다 결혼한다는 얘기잖아요. 시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애들이 다 알죠. 그죠? 장가는 어디냐 그러면 잘 모르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장가가 어디예요? 안정훈 선생님, 장가가 어디예요? 장가요? 생각 안 해봤는데. 장가 어디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장인어른 집? 그렇죠. 장인어른의 집이 장가예요. 그러면 시집어른의 집이 시집이죠. 그러면 보세요. 결혼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면 둘이 영원히 따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한 사람은 시집가고 한 사람은 장가가면 주말 부부인가? 제 애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주말 부부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시집가다라는 말과 장가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더 오래됐을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떤 말이 오래됐을 것 같으세요? 변호사님? 어떤 말이 더 오래된 말일 것 같으세요? 왠지 장가가다가 더 오래된 말인 것 같아요. 장가가다가. 안정훈 선생님은 어떠세요? 어떤 말이 더 오래된 말일 것 같으세요? 아까 틀렸는데 또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니, 괜찮아요. 편하게 대답해보세요. 전 시집가다. 시집가다가. 반대로 해야죠. 네. 그렇죠. 뭔가 그래야 재밌죠. 근데 사실은 시집가다라는 말은 17세기 정도, 18세기, 17세기쯤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장가가는 게 우리의 혼 속에서 아주 오래된 1500년 이상 된 혼례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가다는 말이 뭐냐면 결혼을 하면 남성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인의 집에. 근데 그건 사실 어느 시대까지도 지속이 됐냐면 조선 중기까지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리학자들이 다 외가에서 태어나요. 저희 퇴계도 외가에서 태어나고 율곡도 신사임당의 고향이 강릉이거든요. 거기서 어린 시절 보내듯이 남자가 결혼하면 다 여자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역사가 1500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과 17, 18세기 와서 시집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배경은 이제 주제가래가 들어왔는데 주자가래가 고려 말에 들어오는데 그때 주자가래에 보면은 친형이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양이 음을 어떻게 따르냐, 음이 양을 따라야지 하면서 그 혼례를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하도 안 바뀌어지니까 나중에 세종대왕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아들을 왕실에서 먼저 그러면 그렇게 할 테니까 따라해라 해서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내려오는데 한 30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문화가 결혼을 하면 시집에 들어가서 사는 문화는 17, 18세기에 들어와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살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17, 18세기 이전에는 없었던 용어고 시집살이요라는 민요 갈래도 그 시기 이후에 나온 노래지 그전에는 시집살이요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여성사 전체에서
사실은 여성이 굉장히 그 여권이 강했던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같은 때 보면 분재기라는 그 글이 있어요. 분재기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산 상속에 대한 기록이에요. 거기를 보면 분재기, 재산을 분배한 기록이라는 뜻인데 거기 보면 왜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은 사실은 이제 딸은 제사에서도 제외가 되고 재산 상속에서도 제외가 되는데 고려시대에는 실제 첫째 딸이면 첫째 딸에게도 재산 상속분이 똑같았어요. 다 똑같고 제사도 딸이 똑같이 돌아가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의 눈에 비친 고려시대 모습은 송나라 때 이제 서경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들어와서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써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시내 한복판에 말 타고 막 달려가는 여성들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녀가 서로 만났다가 쉽게 헤어진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눈에 비친 고려시대의 모습은 굉장히 여성의 인권이, 여권이 굉장히 성장됐던 시대인데 단 암흑기가 언제 시작되냐면 이 주자가래가 들어오면서부터 주자학이 조선사회를 지배하면서부터 그리고 그게 일반 평민들에게까지 간 거는 17세기 후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200~300년의 이 역사를 우리는 걷어내기 위해서 지금 페미니즘과 같은 여러 가지 이런 학술적인 혹은 뭐 실천적인 운동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런 자랑스러운 과거에 오래된, 굉장히 오랜 역사에 그 여성의 어떤 권위가 신장됐던 시대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작품으로 이제 가볼까 하는데요. 다음 작품은 유화라는 작품입니다. 다산 정리학용 선생님 유화라는 작품인데 아주 시가 쉬워요. 그리고 이 시는 내용이 길어서 사실 제가 그냥 원문은 보여주지 않았는데 사언시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4글자예요. 그러니까 4글자 시는 되게 드물거든요. 한시에서는 이제 5원절구나 7원절구 5글자나 뭐 7글자가 주인데 사언시는 주로 이제 시경의 형식, 민요 형식을 채용한 시인데 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아이 둘이서 걸어가는데 동생은 쌍쌍투를 하고 누이는 묶음머리를 했네. 동생은 말을 배울 나이고 누이는 다방머리를 들이웠네. 어미를 잃고 우는 저 두 갈래 길에서 붙잡고서 연유를 물으니 흐느껴 울며 말을 못하네. 말하기를 아빠는 오래전에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짝을 잃었어요. 쌀독은 벌써 비었기 때문에 사흘을 굶었어요. 엄마가 나를 안고 흐느껴 울며 눈물 콧물 두 뺨에 얼룩졌어요. 동생은 울면서 젖을 찾았지만 젖은 말라서 붙어버렸어요. 엄마는 내 손잡고 이 젖먹이를 얻고서 저 산골을 가서는 구걸해서 먹였어요. 어시장에 이르러서는 제게 엿도 먹여줬어요. 이 길까지 데리고 와서는 동생을 사슴이 새끼를 품듯 안고 잤어요. 동생은 세상 모른 채 잠이 들었고 저 역시 죽은 사람처럼 잠들었지요. 깨고 나서 보았지만 엄마는 여기 없었어요. 말하다가 울다가 눈물 콧물 줄줄 흐르네. 날 저물어 어두워지면 새들도 집을 찾는데 외로운 두 오누이 찾아갈 집이 없구나. 슬프도다 이 백성들 그 하늘의 떳떳함마저 잃었구나. 지아비와 지엄이가 사랑하지 못하고 엄마도 제 자식 돌보지 않는구나. 갑인년에 이 몸이 암행어사 되었을 때 임금님 분부하셨지. 고아를 보살펴서 고생 없게 하라고. 벼슬하는 사람들아 이 말 감히 여기지 마시오. 라는 작품인데 저기서 말하는 임금님은 정조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이 실제 이 작품은 다산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강진 그 시내 그 강진에 그러니까 다산초당에서 밑에 이렇게 마을로 내려가서 실제 저렇게 울고 있는 아이 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했던 말을 시로 그대로 남기면서 자신이 과거에 암행어사 되었을 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정조 임금이 아마 직접 다산에게 그 환과고도 이렇게 힘든 사람들은 절대 고생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뭐 부탁을 했던 말을 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 작품도 좀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죠? 어떠세요? 좀 정말 처절한 고발이네요. 네. 이거는 장르가 말하자면 시고 요 앞에 거는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좀 논설적인 성격의 글이었고 또 그 앞에 연암 선생들은 뭘까요? 스토리를 이렇게 정리한 그 세 글의 성격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글들이 보여주고 지적하는 것들은 당대 현실에서 정말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들을 정말 처절하게 다 정말 느낌들이 다 있군요. 각각의 느낌들이 조금씩 다르면서도 참 절실하다 네. 느낌을 주는 점은 정말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엄마가 두 아이를 버리고 갈 정도의 그 생활의 곤고 이런 것들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시죠, 그죠? 네. 선생님 어떠세요? 이 다 선생님은 이제 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시련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위대한 저작들을 인심서, 흥림서, 경서 필요한 것들 남겼는데 그 시련이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정약용 씨를 보면 네. 여기 옆에 계신 선생님들 뭐 다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 아까 그 제총효도 네. 그렇고 이 유아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또 참담한 그런 상황을 그 적나라하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시작 비슷한데 그 전생 보내주신 거 그렇게 보고 비슷한 시를 제가 하나 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정영경 선생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끔 강연 같은 거 가는지 네. 이 얘기를 꼭 하는데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저는 이 정영 선생님 말씀하신 시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제 아들한테 그 정영 선생님 했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에 대한 정의인데 뭐가 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이제 거꾸로 얘기했는데 뭐는 시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풀면 좀 쉽게 풀면 이렇게 돼요. 나라를 근심하지 않는 시는 시가 아니다. 시대를 아파하지 않는 시는 시가 아니다. 세속에 대해서 잘못된 세속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는 시는 시가 아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 시는 시가 아니다. 미운 것을 밉다고 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다. 착한 것을 권장하지 않는 시는 시가 아니다. 악을 징계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자신의 문학관 속에서 쭉 그 뭐 시 같은 걸 이제 한 시 같은 거 계속 쓰셨잖아요. 그 중에 좀 굉장히 처참한 얘기 중에 그런 시 중에 하나가 애절양이라는 시예요. 저는 이 시가 너무 정말 읽을 때마다 좀 참담하고 한데 요즘은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 세금과 관련해서 세금을 잘 걷어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건데 세정이 문란할 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건데 그때 그 조선시대 후기에 죽은 사람한테도 뭐 세금을 건다든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아이한테 세금을 건다든가 이 시에도 보면 이제 3대 군제에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어느 그 남정네가 이게 그 다 내가 애를 낳아서 이렇게 된 거다 하고 자신의 그 성기를 자르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정약용 선생님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애절양입니다. 갈반마을 젊은 나나 길게 오르는 소리. 관문 앞 달려가 통곡하다 하늘 보고 울부짖네. 출정 나간 지압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 있다 해도 사내가 제 약물 잘랐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네. 시아버지 3년상 벌써 지났고 갓난아이 베넷말도 안 말랐는데 이 집 3대 이름 군적에 모두 실렸네. 억울한 하소연하려 해도 관가 문지기는 호랑이 같고 이정은 으르렁대며 외양간 소마저 끌고 갔다네. 남편이 칼을 들고 들어가더니 피가 방에 흥건하네. 스스로 부르짖길 아이 낳은 죄로구나. 뇌치던 방에서 불알 까는 형벌도 억울한데 민나라 자식이 고세도 진실로 또한 슬픈 것이거늘 자식 낳고 사는 이치는 하늘이 준 것이요 하늘의 돈은 남자 되고 땅의 돈은 여자 되는 것이라. 거세한 말과 거세한 돼지도 오히려 슬프다 할 만한데 하물며
백성이 후손일 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부잣집들 1년 내내 풍악 울리고 흥청망청. 이네들 한 톨, 쌀 한 치, 배 내다 바친 없네. 다 같은 백성인데 이다지 불공평하다니. 객창에 우두커니 앉아 시구판을 거듭 묻노라. 이런 시입니다. 아까 대총이요, 네. 그다음에 유아 그런 내절 이제 상통한 그런 네. 시인데 굉장히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네. 시대의 슬픔을 아주 처절하게 고발한 공익제보를 한 작품이죠. 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이제 주로 이제 소개되는 시가 정약용, 박지원 이런 분들의 글이잖아요. 조선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비들과 학문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다 시를 짓고 다 그랬죠. 근데 왜 그러면 이 두 사람 작품이 기존의 다른 작품들하고 다를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조선시대 하면 이제 송강경철 같은 사람도 이제 뛰어난 문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삼위인국 같은 교과서에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 삼위인국 같은 걸 보면 이제 님을 향한 그림이나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님이 임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자신이 임금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드러낸 작품이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어용문학이죠. 어용문학 작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철 같은 경우는 권력욕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권력 중심에 있으려고 했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박지원이나 이제 정약용 같은 분은 이제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정약용 선생은 이제 귀양도 가고 박지원 같은 경우도 이제 늘 주류 집단이 아닌 거야. 그런 뜻이지만 왜 중국 모범적인 한문투의 문장을 안 쓰고 왜 그런 문장 쓰냐고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이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권력 중심에 있던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민중적인 시각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문학이라는 건 배부르고 권력이 있으면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철 얘기가 나와서 그 사람은 아주 평생을 방쟁으로 이렇게 아주 날 세워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인국 같은 것도 우리가 굉장히 서정적인 작품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임은 선조고 자기를 불러달라고 계속 이렇게 이제 이제 사인을 보내는 그런 작품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교과서에 싣고 이 실학 박지원이나 이런 이 교과서에 나온 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옛날 이 삼인국 이런 계속 싣고 그래서 이 교과서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작품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전 선생님도 교과서 이렇게 이제 그걸 관장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무슨 교과서가 굉장히 우리가 그냥 혀투 볼 일이 아니고 그것을 많이 만들던 친구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편찬하는 거고 그 중에 정철이 삼인국, 송미 하여튼 가장 훌륭한 지금 문학 일을 이렇게 측량하고 있는데 사실 그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시종일관 이렇게 단팥성으로 나를 샜던 사람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공익제보의 정반대편에 있는 또 작품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지금 진행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조선 후기에 보면은 저렇게 연안박지원이나 다산 정약용 같이 제도권 내에서 나름의 투쟁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었다면 또 한편에서는 문무자 이옥이나 담정 김여처럼 감성의 해방을 위해서 이성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한 한 축과 또 정이라는 측면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해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투쟁했던 분들의 모습이 방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교과서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은 빨리 극복이 돼야 되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이렇게 저희가 문학작품 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지막 작품 얘기할 때가 다 됐는데요. 마지막 작품은 춘향전인데요. 왜냐하면 춘향전 하나 넣어야지 우리가 이게 너무 안 알려진 작품만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저 작품 나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저런 게 있었나 하실 텐데 이제 좀 같이 대화해볼 만한
그 작품을 한번 같이 꺼내놓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이 저거예요. 안종원 선생님, 춘향은 신분이 기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자꾸 어려웠고 이상한 걸 저한테 잘 바꾸시는데 아니 국어 선생님이시니까. 아니 다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조선시대에는 그 신분을 모계 중심에서 그 어머니의 신분을 네.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춘향은 기녀의 딸이기 때문에 기녀였다. 기녀였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면. 글쎄 뭐 조선시대 법제가 신분제 법제에 의하면은 네. 예 맞는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저 사실은 학교에서 춘향가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저는 춘향이가 기녀니 아니냐, 기녀냐 아니냐 이렇게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춘향이가 양반인 이몽룡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그리고 그 춘향이가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냐면 그 변학도의 그 수청 요구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기녀가 아닌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이몽룡이 춘향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기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하죠. 끝까지 대하는 건데 실제 그 경국대전에 보면 조선시대 이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에 보면 퇴기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퇴기란 말은 물러날 퇴자의 기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녀가 이렇게 일정 나이가 돼서 물러날 때는 자신의 피부치 하나를 기적에 대신 올려야 이렇게 물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실정법으로. 그러니까 춘향이는 월매의 딸이었기 때문에 기적에 올라가, 기적이란 말은 이제 기녀들의 호적, 남원부에서 관리하는 기녀 명단에 춘향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녀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이런 거예요. 춘향이 이몽룡을 기다리며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몽룡이 과거급자일 줄 알고. 이렇게 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과거급제할 줄 알고. 그럼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정말 중요한 질문,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감옥에, 왜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내일 이제 변사또의 생일자신 날, 그때까지도, 청을 안 듣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굴종을 요구했는데, 그때까지도 만약에 저항하고 버티면, 넌 내일 목을 칠 거야 라고 변사또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날 밤에 막 잘 꿈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몽룡의 목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봤는데 거지몰골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몽룡이 그 장원급제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거지로 나타났을 때 춘향이는 막 화를 내고 나 이제 죽었다고 막 난리를 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춘향이는 그냥 죽음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난 그렇게 수업 안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좀 도와주시죠. 춘향전은 네. 판본이 하도 여러 개라 네. 그 어떤 판본에 네. 따라서 여러 해석이 네. 좀 다양한데 네. 그 춘향 마지막에 보면은 네. 자기 소원이 그 이씨 집 네. 뭐 그 네. 네. 선산 네. 그 밑에 먼 발치를 네. 네. 이렇게 죽어서 네. 묻혔으면 네. 네. 그 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양반세에 편입되기를 네. 바라는 네. 죽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네. 얼마든지 죽을 만한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당장 이 세상에서는 뭐 그 이몽룡 같이 못 살게 돼 죽었더라도 저거 죽어서 그 이씨 선산에 묻히기만 하면 이 춘향으로서 아주 성공한 그런 성공하는 겁니까? 근데 죽어서 묻히면? 아니 그러니까 이 춘향전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네. 신분을 뛰어넘은 뭐 사랑이다 뭐 네. 근데 이게 신분을 뛰어넘는 게 아닌 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춘향의 궁적인 목적은 그 춘향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이씨 선산에 뭐 네, 같이 맞아요. 묻히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 그러면 네. 이게 춘향의 공적인 목표면 신분을 뛰어넘는 게 아닌 근데 또 이렇게 거예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녀임을 저항하려고 끝까지 거부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이제 제가 법률적으로 여기 표현하는 오기 전에 서울 도서관에서 춘향전을 보고 왔는데 예. 야, 역시 여기 학교에 예습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엄마가 월매가 이 춘향이를 여하간 그 기녀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 사실 다른 기녀를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녀의 신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계속 이 춘향이는 엄마로부터 너는 기녀가 아니다
라고 계속 이제 어떤 학습이 되어 왔었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변사또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하여간 본인은 난 절대 기녀가 아니다라는 저항을 위해서 끝까지 거부하지 않았을까. 예. 야, 저도 이 해석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수업 사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 해방, 자유의지의 어떤 표현이라고 저도 이제 수업을 많이 했고요. 그 단순히 그냥 신분제를 넘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 이데올로기를 씌우는 그런 것들이고 뭐 춘향전은 이제 판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수백 종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저희가 익숙한 게 있을 겁니다. 연려춘향 수절가 하면 수절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 이미 거기에는 양반들의 이제 이데올로기가 투영이 돼가지고 그러한 춘향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그건 지배의 계급, 지배 질서에 순종해라 춘향이처럼 맹신해라라는 거고요. 저는 좀 반대로 이제 춘향이 끝까지 그걸 거부한 건 자기의 그 자유의지, 나의 선택에 대해서 끝까지 그것을 저항하고 지킨다. 설사 내 목숨을 잃더라도 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답은 없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녀라고 해서 NLT 기록들을 보면 무조건 그냥 그 사또가 아무 때나 뭐 그냥 자기가 그 아까 그 혈기 광장한 밤이 되면 아무나 이렇게 불러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 결혼이라는 게 보면 그래서 그 나름대로 어떤 그 규칙이 있는 거고 이 춘향전은 판본이 하도 여러 가지고 또 이게 예의가 막 이제 그 뭐 판소리에서 다 그렇지만 빠지고 넣고 하면서 이제 그 민중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이제 나중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해서 이 춘향전에 대한 해석은 뭐 거의 정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다양한 볼 수도 있고 관점.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 계시니까 좋아요. 굉장히 재밌네요. 네. 이거. 선생님 한 말씀 춘향전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전 아주 색다른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춘향이가 못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하. 이몽룡이 이제 미모에 반했을 거 아닙니까? 그 처음에 이제 광안도에서 이제 첫눈에 반해서 이제 쫓아다니는데 중학생 나이인데 근데 그렇죠. 저는 이런 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베틀라나의 그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해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린 그 여성 그 병사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싶고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거의 한 목숨 바치다시피 희생을 했어요.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결혼을 못해요. 왜냐하면 청혼을 하거나 이렇게 선을 보거나 하면은 남자들이 슬픔을 뺍니다. 나 저렇게 무서운 여자하고 못 살아. 전쟁터에 나가서 총 들고 아우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남자들 대부분 여성스러운 여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거친 여자는 나는 원하지 않아. 조국의 싸움을 인정하지만 이런 어디 이중적인 모순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 아까 처음에 춘향이 못생겼으면 또 우락부락하고 뭐 이랬으면 이런 스토리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좀 다른 얘기지만 근진한 병자호란 후에 끌려갔다 돌아온 여성들 그 이제 환양년에 거원 환향녀 고향으로 들어온 그런 이제 색깔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혀 그 사람 구실 못했잖아요. 그래서 환양년이란 말이 생겼는데 이 남성들이 그 나라는 다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그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전쟁에서 여성 어린이 뭐 이렇게 약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또 돌아온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버리고 그 쳐다보지 않고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이. 네. 그러니까 춘향전에서 그 마지막 그 옥중에서 그 꿈을 꾸고 이제 이몽룡이 찾아왔을 때 하는 말을 판본이 다양한데 이제 대략 그 일치되는 판본들에 보면 대부분은 이제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죠. 수용하면서 이제 하는 당부들이 보면 춘향전에 보면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죽고 나면 막 그 눈에 보이는 괄신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머니가 월매가 막 괄신을 하니까 당부를 하죠. 내가 죽고 나서도 어머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어디를 열면 뭐가 있으니까 소방님 오면 내가 옷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드리고 향단이 너는 뭐 항상 따순 밥을 드시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대목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내일 내 목이 이제 이렇게 딱 달아나면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대기 전에 소방님께서 오셔서 내 몸을 수습을 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시집안에 그 여인이었다. 이거 그냥 비석 하나만 나무든 뭐든 나한테 비석 하나만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는 이제 우리가 춘향전을 해석할 때 춘향이는 신분 상승의 욕망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그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깨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춘향이가 외쳤던 그 절규의 의미는 그 시대의 춘향이라는 여인으로 대표된 억압과 굴레를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극복해내고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웠던 그런 여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춘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여러 작품을 얘기하면서 쭉 제가 같이 선생님들하고 아주 즐겁게 말씀을 나눴는데 일관되는 흐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모든 문학 작품이 사실은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공익제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끊임없이 노래를 하죠. 홍길동전에서 적서차별의 문제를 얘기했고 뭐 그랬기 때문에 1894년 갑오개혁 때 갑오경장 때 신분제가 폐지가 된 거고 그러니까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공익제보를 하되 엄청나게 앞서가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와 마찰을 일으키고 간극을 내고 균열을 일으키면서 결국 와서는 세상을 변하게 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한다면 문학은 소리 없는 혁명의 도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의였습니다. 네. 박수요? 네. 예, 오늘 저희가 문학을 가지고 공익제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공익제보와 문학, 이런 둘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실제 공익제보자로서 또 활동하셨던 안지원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마지막 질문인 거죠. 네. 공익제보자가 돼야지 하고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느 순간 이제 이 길이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뭐 고민 속에서 선택하고 걸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공익제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하나의 이제 언어로서 그렇게 이제 규정지어지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공익제보를 2012년에 저희 학교 문제를 제기할 당시 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 하나였어요. 아이들 말로는 그러죠. 쪽팔리지 말자고. 쪽팔리기 싫은데. 그런 단순함이었고요.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교실에서 가르칠 때 말로 하자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윤동주 시인의 서시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요즘 가을 하늘 참 멋있는데 그런 하늘처럼 뭔가 좀 부끄럽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생각. 뭐가 두려울까? 이런 이제 고민들 속에서 생각이 싹 텄고요. 그 갈등, 그러니까 사실 저는 늘 갈등 속에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는 문학 속에도 늘 갈등이 있고요. 그 갈등 속에서 결국은 하나의 어떤 실마리 해결책을 찾아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에게 좀 큰 의미를 준 말이었다면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좀 컸고요. 좀 덜 부끄럽고 싶었습니다. 그냥 뭐 대단한 용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은 좀 덜 부끄럽게 살자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심어준 게 저에게도 문학은 큰 역할이었습니다. 윤동주의 시가 그래서 저는 좋고요. 윤동주의 뭐 참회록이라든지 쉽게 쓰여진 시 이런 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부끄러움을 고백하던 그 윤동주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네. 박연 씨는 어떠신가요? 네, 내부 고발자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따라올 후과가 이제 두렵잖아요. 걱정되고. 몇 년 전에 그 삼성의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냈잖아요. 이게 바로 그대로 내부 고발이잖아요.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이 책이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웠죠. 출판사가 안 받아주니까. 삼성의 힘이 너무 막강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책을 내게 됐는데 그때 그 프레시안에 있던 성현석 기자가 그 김영철 변호사 쓴 글을 보완해주고 다시 이제 출간까지 연결해주고 하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저기 남경에 펭귄이 있다는데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펭귄. 그 펭귄이 먹이를 구하면 이건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거기 뭐 바다 사자도 있고 물개도 있고 잡아먹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머뭇머뭇하다가 한 마리가 먼저 퐁당 뛰어들어가서 헤엄치면서 안전한 걸 보면 그 뒤에 사람들이 다른 펭귄들이 뛰어내린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그 내부 골자를 거기에 이제 빗대어서 이제 이야기한 걸 보고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두려워요. 저도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옛날 삼일보연청이라는 그 초판사 일을 같이 좀 대표 맡아서 했었는데 그때 삼성 그 반도체 백혈병 문제가 한참 막 시작될 때예요. 지금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맡아서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알리는 책을 좀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반올림 그 활동가들 만나서 제가 취재하고 자료 받아가지고 삼성 반도체와 백혈병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 삼성에서 이렇게 뭔가 이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느 하루는 독자가 전화를 했어요. 아, 책 정말 잘 봤는데 저녁을 한 끼 사주고 싶다는 거야. 당연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혹시 삼성에서 보내는 사람이 아닐까 뭔가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이 걱정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절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만큼 두려운 거예요. 삼성이 진짜 집단이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사에서 다 아니까. 그래서 이런 내부 고발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고 힘든 과정이고서 상당히 안용호 선생님이 그 길을 걸어오셨고 정경 선생님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 지금까지 했던 그 문학 작품은 옛날에 다 글을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누가 다 글을 쓸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록을 좀 남기면 좋겠고 근데 저는 가장 그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를 그 전태일 평전을 들고 싶거든요. 전태일 역사 남기 일기나 이런 거 다 모아서 조영래 변호사가 이제 전태일 평전을 냈는데 이 작품이야말로 이제 현대의 어떤 고전급에 들어가려면 하는 어떤 내부 고발과 공익 제보와 문학성까지 다 갖춘 그런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영 선생님. 그 지금 박일환 시인 얘기한 것처럼 이 소위 내부 고발 이런 건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옛날에 지금 생각 별일도 아닌데 전교조가 생기기 전에 학교에 이제 선생이 되면 교총이라고 그냥 무조건 회원이 되고 무조건 그 이제 그 회비를 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이제 교총 탈퇴 운동이라는 게 옛날 30년 더 된 얘기, 오래전 얘기인데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교총 탈퇴라는 팻말을 써서 그 책상에 이렇게 놓자. 근데 그걸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정말 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같이 왜냐하면 뭐 주임은 그때 주임 부장 앞에 이제 같은 교무실 안에서 이렇게 그 서로 그냥 얼굴 마주보면서 이렇게 팻말 올려놓는다는 게 정말 그 못하겠는 거예요. 차라리 학교 쫓겨나는 게 낫지. 이 내부에서 참 너무 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그 나고 걔 또 시를 몇 개 어줍지 않은 시를 몇 개 썼다 피라 사건을 한 2번 겪었어요. 그래서 고초를 그 나름 많이 겪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니까 계속 검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발언이나 뭐 시나 내가 쓰는 글 요즘 뭐 페이스북을 뭐 하고 있지만 뭔가 같은 계속 그 스스로 이렇게 그 검열을 그 스스로 하게 되고 별 문제 없을까 이런 계속 나름의 그 안에 검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이거는 자유스러운 나라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런 사회를 그래도 조금씩 한 발짝 앞으로 가게 하는 분들이 전 선생님, 안 선생님 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호랑이 재단에서 그런 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 정말 호랑이 재단이랑 아주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분도 이미 우리 사회 내부 고발자이셨네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그렇죠. 몰랐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좀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혹시 소개하고 싶은 문화작품이 더 있을까요?
아까 우리 선생님 전태일 평전 소개해 주셨고 또 저는 있으시면. 그냥 중요한 작품들이 이제 전문 분인들만 꼭 글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70년대에 이미 뛰어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장남수 씨가 쓴 빼앗긴 일터, 빼앗긴 석정남의 궁장의 불빛 네. 이런 책들이 이제 그 당시에 노동 현실을 이제 잘 그대로 드러낸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침 이제 교사하다 고초를 겪었으니까 제가 읽은 작품 중에 하나는 이석범 씨라고 그분이 이제 80년대 후반에 갈라의 분필이라는 장편 소설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립학교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인데 사립학교 현실뿐만 아니라 그게 또 하필이면 카톨릭 재단이에요. 그 교장의 신부예요. 근데 자기 한 소설이지만 80%가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접근이. 그러면서 사립학교 현실과 신부들의 그 완고한 권위를 놓지 않으려는 이런 카톨릭의 내부의 모습까지 뭐 이렇게 그린 뭐 그런 작품도 있고요. 그게 소개하자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스베틀라의 작품은 꼭 좀 많이 읽어왔으면 좋겠고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작품도 참 좋아요. 체르노빌 참사 이후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뭐 소개하고 싶을 때는 많은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안주호 선생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작품보다는요, 이게 이제 꼭 저희가 어려움 겪고 핍박이라든가 힘든 일을 겪는 것이 꼭 역사의 어떤 진보나 발전으로 봤을 때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일도 있거든요. 소개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저보다 먼저 저희 학교를 에 계셨던 아주 위대한 소설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저희 학교에서 핍박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면 저희는 태백산맥이라는 작품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네, 조정래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한 2년 계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역사가 아이러니함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정말 등불 같고 햇불 같은 작품들이 또 탄생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위대한 작품들을 위해서 시대를 어렵게 살자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항상 그 깊은 골이 있으면 그 반면 반드시 저는 밝은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그를 통해 위대한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시대를 살수록 또 그러한 의미 있는 시대를 또 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조금 이렇게 어깨 걸머지고 살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정래 선생님 작품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살면서 마음에 계속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가 전교조 운동할 때 다녔던 학생들이에요. 제자들. 우리 선생들은 뭐 그래도 5년 고초를 겪다가 복직도 하고 지금 현생 뭐 아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 전교조 운동하던 선생님들을 위해서 막 그 김철수 같은 목숨까지 바쳐 친구들도 많고 그때 죽은 친구도 많고 그때 그런 일 때문에 고초부터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소위 이제 그런 걸 소위 고등학생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고등학생 운동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중반 고등학생 운동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고 있질 않아요. 심지어 전교조마저도. 그래서 그분이 그냥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뭐 양돌기 이런 친구들 뭐 그냥 스스로 자기들인지 알아서 뭐 아카이드 만들고 책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명이라고 제가 제자 처음에 여기는 소설가가 있어. 그 친구 소설 중에 나무에게 준 편지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소설책이 있는데 장편 소설이 있는데 이제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전교조 선생님들 뭐 또 소위 고등학생 운동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때 그 핍박 받았던 친구들 지금은 이미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서 평생 변변한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으니까 평생 이렇다 할 직업도 찾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죽기도 하여튼 굉장히 폐인된 친구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 많고 저는 선생으로서 그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고 그때 당시 고등학생 운동에 대해서 좀 이 호락이든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힘이 닿는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역사에 불러내서 이렇게 전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네, 고맙습니다. 예, 정경 선생님 오늘 몇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네. 또 뭐 소개하시고 싶은 책이요? 작품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좀 힘들 때마다 위로받았던 책이 다산 정양호 선생님 문집에서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요. 그분하고 저는 현대에서 제일 좀 많이 닮았다라고 느낀 분이 누가 있냐면 신영복 선생님이에요. 네,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부터 시작해서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 뭐 담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시대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좋은 말들과 예전에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책이니까요. 한번 시간 되시면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창희 이사님은 어떠신가요? 제가 뭐 문학적 소양이 별로 없어서 작품을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 오늘 마침 시즌 2의 마지막 날이고 앞에 마침 언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 적도 있고 또 마침 제 고향이 언론이기도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전경환 선생님 말씀하신 이 작품들이 작품들 볼 때 무슨 내부 고발을 위한 작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절실하게 살았던 작가들은 이런 고발과 또 울림이 있는 뭐 단순히 고발이라는 게 뭐 목소리만 높이고 꺽꺽대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울림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있는지 오늘 저희 많이 참 느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또 그 시대의 보편성을 확보하면 그것이 고전이 되고 또 명문이 되고 이렇게 걸작으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론도 사실은 공익제보와 관련된 언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언론 자체가 그런 내부 고발이고 혹은 아니면 내부 짜빼고 고발이고 그걸 찾아가면서 반영하는 것이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역할들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기도 하고 일정 부분 본령을 좀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 그런 길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계기 또 기회를 많이 좀 어디선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이 훌륭한 문학 작품들을 함께 읽으면서 언론도 그런 길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공익제보자의 작은 서재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공익제보를 가지고 문학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문학 작품 속에서 공익제보 이야기들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한마디씩 오늘 나오신 소감을 너무 저희가 질문을 많이 들어 죄송한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건 대본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기습적으로 허를 찔린 느낌입니다. 저는 항상 요즘 감사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갖고 삽니다. 공익 제보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수록 많은 분들이 더 이제 관심 갖고 좀 더 이렇게 그 깊은 애정과 어떤 그 시선을 던져 주신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만큼 저희 사회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눈높이랄까요? 또 그만큼 또 높은 청렴, 도덕성을 이제 강조하는 시대로 점점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요즘 말로 뭐 경쟁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우리 사회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 많이 겪을 때마다 힘드시겠지만 저는 그것이 드러남으로써 이제 저희가 점점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힘들지 않고요. 이 시점만 지나가면 정말 맑은 사회에서 저희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노는 그런 세상을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코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문학작품도 시나 소설 이런 그 중심 장르뿐만 아니라 수기, 율보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두 분이 이제 세례학교에서 고초를 당하셨는데 우선 두 분이 먼저 당하신 일부터 기록을 해서 남들에게 좀 알리고 그러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역사가 그 직진해서 직선으로 발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비록 나선형으로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걸 믿고 싶고, 비록 나선형으로 그 역사 발전을 하는데 여기 계신 그 안세현 전선생 이런 분이 정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자기도 내가 지금 우리 역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이렇게 보면 내가 정말 역사에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지금 믿어주시면 좋겠고 힘내시면 좋겠고 호랑이 재단도 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강의해주신 전경원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요. 늘 그런데요. 고민들 많이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안정호 선생님도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저도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세대가 또 이어서 계속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희가 5차례에 걸쳐서 진행했던 그 호랑이 시즌2 유튜브 아카데미를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네요. 네, 어떠신가요? 시즌 1이 되게 직역별 혹은 뭐 사건별 또 이렇게 구성이 됐다면 시즌 2는 말하자면 예술 장르를 중심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그런 성격으로 많이 돼서 많이 이제 구별이 됐죠. 그래서 시즌 1도 아주 큰 반응을 얻었고 시즌 2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의미 있는 기획이었고 이것이 다음에 또 시즌 3으로 누가 지원을 해줘야 되죠? 아무튼 시즌 3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조속히 또 마련되면 다음 기회에 또 같이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5차례에 걸쳐서 정말 그 사회부터 기획이라든지 섭외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신 전경원 선생님은 약간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남다르지 않고요. 이상희 변호사님이 아주 잘 도와주셔서 편하게 잘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무국에 실무적인 일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주신 덕분에 잘 됐고 또 우리 이영기 변호사님 늘 든든하게 후원해 주시고 계시고 오상석 이사님 특히 또 굉장히 많이 지지해 주시고 계셔서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공익제보 하면은 보통 제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제도가 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문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보자를 우리 사회가 수용을 하고 그리고 제보를 통해서 좀 더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뭔가 사회가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강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참 촬영에 출연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즌 3에서 다시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로써 저희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